네, 안녕하세요. 황인성입니다. 요즘 채권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채권을 지금 사야 될 때다, 말아야 될 때다, 여러 말도 많은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공동락 채권 전문가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네.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락이라고 하고요. 이제 채권 시장에 종사한 지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부터요? 예, 횟수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기 전에 네. 미디어에 좀 있었습니다. 미디어요? 예, 어떤 예, 예. 미디어에 계시나요? 언론사에 있으면서 채권 관련된 그 기사를 취재를 했었고요. 취재라면 기자를 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를 했었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 경력이 이제 횟수로 따지면 그것도 합치면 두 경력을 합치면 네. 20년이 넘는 나름은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경력을 갖게 됐습니다. 나름이 아니라 엄청난 달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예. 하신 거잖아요. 예. 만족도는 좀 어떠셨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사실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들이 있는 게 어느 정도 기사를 써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운용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리포트를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이렇게 묘한, 자기가 이제 항상 취재를 하다가 실제로 취재원들의 빙의를 많이 해보게 네.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채권 업계 내지는 리서치 업계 자체가 인력 구조가 상당히 지금도 취약하긴 합니다만 네. 취약해서 마침 자리가 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안을 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큰 결단이었죠. 네. 큰 결단이었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벌써 횟수로 따지니까 훨씬 경력이 이제 애널리스트 기간이 더 길게 됐죠. 만족감은 훨씬 더 높으신가요, 그럼? 일단 두 개가 종존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애널리스트 생활의 만족감도 꽤 크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이게 기자였으면 하는 느낌도 듣긴 하는데 서로 교차하는 것 같은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사실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표현한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정책 당국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봐야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기사화 시키는 네. 거나 아니면 칼럼 같은 게 많이 쓰긴 하는데, 애널리스트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주관성이 좀 결여돼 있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가끔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자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널리스트 생활로 전환하길 잘했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채권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채권의 달인을 모셨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지금 사야 된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언론 같은 거 봐도 최근에 HSBC 같은 데도 지금 사야 된다, 기회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사야 되나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그렇고 네. 거의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양산하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언론에서도 방향성 크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작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워낙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채권 시장이 실제로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간에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마음고생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순환하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반대로 올해는 분명히 고생에 대한 보상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중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채권을 사도 되냐라고 반문을 하신다고 하면 네. 저는 단언컨대 지금은 채권을 사는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사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시기에 맞춰서 어떤 신호를 보고 사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네. 사안들이라고 하는 게 항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작년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0.25에서 시작해서 작년 말에 4.5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달 FOMC 통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4.75가 됐습니다. 단순히 금리 차만 놓고 보더라도 400bp 이상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빨리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약간 시차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저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300bp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채권을 운용하시거나 채권을 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정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측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채권을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주식이 올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 분기 매 시점마다 사라는 의견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기라든지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서 사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아마 저는 최근 들어서 그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목까지 찼고 꽤 올렸다는 인식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뛰거나 조정을 받는 국면, 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수업비가 치솟았다가 네.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좀 안착을 하는 국면에서 매수한다, 이런 의견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채권도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금리가 튀었을 때 접근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뭐 전문가들은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10년물 국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채권 시장에 특유의 그 묘한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에 올해 들어서도 그런 속성들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은 좀 반복될 거로 보고 있긴 한데요. 보통 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끝없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봤을 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조만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로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행위보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데 방점을 찍어서 랠리를 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금리를 미국 기준으로는 400bp 이상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죠. 네. 근데 각종 물가 지표라든지 유관된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안정된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물가로 소비하시는 숫자가 대략 한 6% 정도 되고요. 임금 상승률로 표시된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지난주에 발표된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4.4%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금리랑 물가지표 내지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많이 비교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네. 기준금리가 이제 2월달 FOMC를 통해서 4.75가 됐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4가 됐으니까 데이터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인식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올릴 걸 보고 있긴 한데, 채권 시장은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진정되는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할 행위들보다는 꽤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 시장의 변수로서 그리고 기준금리 이벤트라고 하는 금리 변동 요인들이 꽤 일단락됐다는 인식들이 커게 되면서 네. 오히려 금리가 빠진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빠지는 분위기인데 예. 지금 빠르게 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어떤 그 식으로? 부분들은 워낙 시장이 아까도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성질이 급하다, 네. 내지는 이슈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묘한 속성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방향성은 좀 맞아 보입니다. 네. 방향성은 맞아 보이긴 하는데 좀 과하게 들어가고 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이런 느낌으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과정들인데 벌써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인식들이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통화당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꾸준하게 금리를 올렸고 물가가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곧바로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 심리적으로 강했던 랠리 부분과 중앙은행이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괴리가 생긴 거죠. 네. 지금은 일정 정도 그 괴리가 상당히 심화되는 국면인 것 같아서 그 괴리가 좀 해소되거나 좀 진정된 상황 이후에나 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조적으로는 채권을 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들어갔을 때는 좀 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에 이제 관심을 갖는, 요즘은 뭐 체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체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사실 뭐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디가 더 규모가 큰가요? 먼저 좀 전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좀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늘 100이 됐던 시가총액이 올해 중반쯤 됐을 때는 경우에 따라 12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기본적으로는 금리에 연동을 시켜서 원금을 좀 더하는 이런 잔액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의 규모만 놓고 본다고 하면 작년 2분기 국제결제은행인 BIS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1,000원만 하더라도 12경 정도가 되는 거고 환율에 대해서 적용을 그대로 시켜보게 된다고 하면 15경 정도가 되는 거죠. 15경. 예, 저도 그런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있어서 일론 머스크도 못 예, 받을 것 같은데. 그 형님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 채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다합니다. 주식보다 훨씬 비중이 좀 클 거로 보고 있긴 한데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략 미국이 이제 5경이 넘는 네. 정도의 채권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정부채. 네. 그러니까 정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 재무부 채권 트레저리라고 하는 그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사실 민간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컨셉을 갖고 있는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드, 공기업 사이드까지 범주가 확대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유가증권의 사이즈가 크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0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GDP 정도 규모의 채권 시장을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그럼 채권 이렇게 매입하고 하는 자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 쪽에서 자금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네. 채권을 발행하면 사주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많이 사주긴 할 겁니다. 사주긴 할 거고 결국은 뭐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라도 유동성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특이점이 있는 이런 금리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국부펀드라든지 중앙은행 자금, 그 공적인 자금들이 많이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전체적인 잔액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리고 실제로 그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구성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뭐 자금 흐름에 변함이 영향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동성을 축소하는 흥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금리 변화가 생긴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리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지션에서 손해를 보거나 네. 뭐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길 텐데 특히나 금리를 올릴 때는 상당수 사람들이 포지션에 손실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유동성의 축소 환경 내지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긴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채권 관련해서 요즘 많이 기사도 뜨고 막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관심을 예.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개인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저도 채권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채권 시장의 저변이 워낙 넓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 하면 항상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있다든지 장벽을 치고 보시긴 하는데 다들 이제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마다 HTS 화면이 다들 있을 겁니다. 네. 있으실 텐데 화면을 잘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장내에 거래되는 채권의 규모도 꽤 됩니다. 되고 그리고 다들 들으시면 놀랐는데 최소 투자 단위 자체가 채권은 많이 커야 될 것 같잖아요. 아까 뭐 단위만 봐도 예, 경단위가 경이니까 네. 뭐 엄청나게 큰 거긴 한데 실제로 HTS에서 구현을 살 수 있는 채권의 기본 단위는 액면가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원이요? 예. 1,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1,000원 한 주 뭐 이렇게도 예, 그런 식으로 가능한 가능한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한 주라 표현을 네. 쓰긴 하는데 보통 채권의 기본적인 단가는 10,000원 단위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10,000원의 10분의 1 단위까지도 액면가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무슨 채권을 1,000원 단위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단가가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10,000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 한 9,900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으면 1,000원 단위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980원이나 990원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팔 예.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파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접근하기 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시장인 거죠.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수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채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어떤 시장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채권도 그게 활발하게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개인들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한번 샀던 채권을 만약에 주식처럼 판다라고 하면 네. 조금 그 시간 그 일종의 거래 상대방을 탐는 삼색 비용이 좀 네. 필요하긴 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을 사면 만기 보유하는 성격을 많이 갖고 계시죠. 보통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주총도 가야 되겠다라는 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장기 채권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30년짜리, 50년짜리 채권도 있긴 합니다만 1년짜리 정도, 뭐 1년 반짜리 정도 개인들이 많이 사시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놓고 나서 정기예금보다 약간 플러스 되는 기간 정도 좀 묵혀놓고 있으면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인 자체는 주식보다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기 채권 같은 거는 사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자금을 특히나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금에 대한 그 운용 플로우 아니면 뭐 실제로 이거를 운용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쓸 자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온다고 하면 뭐 1년 반이나 2년짜리 채권을 사놓고 그대로고 있으면 만기 상환을 받을 테니까 그때 만기 상환을 받는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터프한 과정들이 되는 게 뛸 때 팔 때, 뛸 때 떨어질 때 매매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상대로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져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가 딱 뜨면 좋은 기사에서 사면 그게 막 고점일 경우도 있고 예. 채권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약간 그런 말 같은 게 적용이 되나요? 이건 시장의 속성은 네.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과정,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일종의 그런 플로우로 봐야 되겠죠. 그간에 소문이라든지 시장에서 웅성웅성하던 이슈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과정들이 일정 정도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뉴스로 땅 뜰 때쯤 되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논리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인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납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채권 가격이 더 안 빠지고 금리가 빠진다.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일종의 소문과 뉴스 플로우에서 어느 정도 맥락이 동일한 이런 시장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채권의 찐 고수답게 굉장히 체린이 저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채권 궁금사항 생기면 조금씩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